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의 선박 건조 공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미국 델토로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이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지난 9일 미국 행사에서 한 발언이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델토로 장관의 방안은 국내 조선소의 군사적 상업적 역량을 확인하고 향후 미국 해군 MR5 사업을 포함한 함정 사업과 관련하여 한미 협력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5 역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해외 기업과 협업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군함을 건조하며 위기감을 느끼는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면 생산력이 필요한데 한국이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를 보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40년 전만 해도 세계 1위 연간 70척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세계 19위로 떨어진 상태이고 반면 중국은 최근 20년 동안 연간 미국 생산량의 3배 이상의 선박을 만들어내면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력에서도 미국은 숫자면에서 중국에 뒤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남중국해 갈등을 비롯해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당장 중국을 견제할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힘이 필요한데 이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세계 1위의 조선업 국가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국내 대표 함정 방산기업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잇따라 방문해 한국의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먼저 HD현대중공업 선박 건조장을 둘러본 후 올해 인도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신형 호위함 충남합 등을 살펴봤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재 필리핀에서 초계함 2척과 호위함 6척을 수주해 건조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국내 업체 중 가장 많은 총 14척의 해외 함정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델토로 장관은 이어 경남 거제에 있는 하나오션 사업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국 해군 MR5 사업을 포함한 함정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과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건조 중인 특수선 구역 외에 하나오션의 대규모 생산 설비와 디지털 생산센터, 시운전센터 등 사물 인터넷 아트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선박 생산에 접목한 설비도 두루 둘러봤습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은 이렇게 한국에서 인상 깊은 건조 능력을 보고 미국으로 돌아가 지난 9일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해군 리그 행사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함을 어떤 때는 글로벌 기술 수준보다 수십 년은 뒤처진 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미국의 조선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동력, 세금이 필요한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우리의 21세기 경쟁자들과 격차를 유지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은 예를 들자면 이지스함을 포함한 고품질 선박을 우리의 일부에 불과한 비용으로 건조한다. 저와 제 팀이 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깜짝 놀랐다면서 한국 조선업체의 최고 경영진은 선박이 언제 인도될지 날짜까지 알려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건조가 예정보다 몇 년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미국 조선업에서 선박 인도하는 날짜까지 알려준다는 한국의 건조 능력은 정말 놀랍게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또한 델토로 장관은 나와 우리 팀이 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디지털화 수준과 조선 진행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수준에 있었고 개별 재고 자재에 이르기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장관에게 한국의 조선소는 다른 세상의 것으로 보이는 듯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원양항로 선박을 1000척 이상 생산했는데 미국이 10척을 생산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0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2년부터 세계 조선업을 지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조선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보조금, 해외 파트너십 제안 등을 내놓으며 조선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반면 미국은 1980년대 조선업 보조금을 줄이면서 조선업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세계 상선의 1% 미만을 생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글로벌 조선업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되찾았습니다. 이번 1분기 한국 수주액은 2023년 연간 수주액의 약 4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기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탈탄소 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해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 선스물 9척, 암모니아 선스물척을 100% 독식했습니다. 중국이 주력하는 컨테이너선, 벌크선의 경우 57.0%, 51.6% 발주가 줄었지만 지난 1분기와 비교해 LPG선과 LNG선은 각각 1763%, 50.3% 발주가 늘어났습니다.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은 전 세계가 무조건 한국에게 맡기면서 한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수주가 32.9% 늘어난 반면 중국은 0.7%, 일본은 무려 89.7% 각각 감소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만 수주가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은 선박 건조와 MRO를 한국과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일본의 조선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3월에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해 민관 원팀으로 추후 5년간 9조 원을 투자해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및 외국 인력 도입 등 조선 산업 1위를 유지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양항공 우주 전시회가 미국 위싱턴 DC에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57개국 방위산업 핵심 의사결정권자와 관계자 등 1만 6천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여기서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의 심장인 함정 추진을 위한 가스터빈 공급을 담당하는 GE에어로스페이스와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수출 함정에 대한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같은 날 세계적 방산기업인 엘사메리스 테크놀러지 에리스 테크달러지즈 이하 엘사메리스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수중함의 경우 천연의 스텔스 역할을 하는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엘사메리스는 미국 방산업체 중 통신 분야의 최강자로 수상함의 적 레이더 회피와 교란, 그리고 적 위치 감별 등의 중요한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HD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앞선 미국 기술까지 접목하여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국내 기술만 고집하지 않고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앞선 기술까지 도입해 뛰어난 제조 능력으로 최고의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신체호함은 전투 및 음파 탐지기 체계 등 잠수함 핵심 장비를 국산화하고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했습니다. 또한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와 소음 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체호함 인도 인수식에는 해군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물론 캐나다, 핀란드, 호주, 필리핀, 페루, 미국, 영국,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해외 9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제호함을 보여주면서 무엇보다 적기에 납품하는 모습으로 이들 9개국 관계자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3000급 잠수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마이클 맥도널드 연방상원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캐나다는 2026년 3000T급 잠수함 총 12척 규모를 발주할 예정이며 한국형 3000T급 잠수함이 후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사우디, 폴란드, 필리핀이 이렇게 한국의 잠수함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호주는 지난 2월 대규모 건함 계획을 밝혔는데
호위함 11척을 새로 건조할 방침인데 한국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에게 러브콜이 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고자 유무인 함선 500척을 보유하겠다는 2045년 전력계획 BATTLEFORC 2045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국방 예산안에서 미 해군은 7척의 신규 전투함을 주문할 예정이었으나 생산 능력이 부족해 6척으로 줄였습니다. 미국 조선산업은 미 해군의 목표인 연간 잠수함 2척도 만들 수 없는데 생산 능력이 연간 1.3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500척 건조를 계획대로 이루려면 미국 밖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만 건조해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HD한국 조선해양과 하나오션은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전투함 물량을 수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이 2045년까지 만들겠다는 500척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등장으로 항공전력 자주국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기본 무장부터 장기적으로 무인기 전자전 무기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항공 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 보호 정책이 심화되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커졌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선도적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 지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대에는 장단거리 공대 공유도탄과 한국형 유도폭탄, GBU 계열, 다목적 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열린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KF-2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었습니다. KF-21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재작년에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서울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4번째 개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체한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극히 짧아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가 마 23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예컨대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GV는 탄도미사일 로켓,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후 항공기에서 발사돼 활공 비행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 HCM은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의 목표를 타격하는 원리로 차이가 있습니다. HGV 체계는 발사 초기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HCM 체계는 상대적으로 HGV보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가 최소화돼 기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CM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HGV보다 극명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HCM은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속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초음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사종류의 HGV를 개발했다는 사실만 봐도 두 방식의 개발적 난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AGM-183A ARRW는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성공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요 군사 강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탄두와 필요한 사거리를 향상시키며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 최초로 HCM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선 러시아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는데 우크라이나 일부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여러 차례 발사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기록을,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HGV 방식의 아방가르드 함정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HMC 방식의 지르콘도 개발했는데요. 스크림제트 엔진인 지르콘 미사일도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야센 M급 핵추진 잠수함에 지르콘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모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HMC 미사일인 지르콘을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르콘은 3040km 고도에서 최대 속도 마학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1000km 거리에 있는 지상 및 해상 표적 모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데 탐지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작년 8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CCTV가 최초로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DF-17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사막의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내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27을 개발했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펑 27은 단일 극초음속 활공체 HGV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 무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늦은 상황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사종류의 HGV를, 해군은 극초음속 공격용 순항미사일 1종류를, 공군도 HCM 사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 기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상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DD가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한 상태로 사실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는 이미 2007년 완성됐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ADD 연구진이 상세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뛰어든 미국도 극초음속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국방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재작년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을 공개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이코어는 ADD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시험 비행체로 목표는 20km급 고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점화 및 정상 비행이 가능한 마 5급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비행체는 총 길이 8.7m, 중량은
2.4톤으로 올해 안흥 시험장에서 비행시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코어는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집약됐는데 한국은 2004년 러시아 M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사로부터 P-800 야혼트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던 램젯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기술이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DD는 이렇게 입수한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마하 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야혼트급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마하 5의 이상의 하이코어 개발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이코어 테스트 비행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대형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의 체계 개발이 끝나는 2026년에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무장들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425위성 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마사일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25 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 사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첫 정찰 위성 425위성 1호기가 오는 11월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총 5기를 전력화하는 425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ITU에 425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등록 통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425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해 대응하는 선제 타격체계, 이른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F-21 엔진 개발에 본격화하면서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항공기용 APU까지 국산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PU는 항공기에 보조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항공기 엔진을 켜거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기내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APU는 일정 고도에 올라서 순항 상태에 도달하면 주엔진의 전기 공급을 맡기고 꺼지는데 이때 최소한의 동력을 기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래 전장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KF-21의 핵심이 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하루빨리 공개됐으면 합니다. 지난밤 미국 낸시 펠로시 미 하원위원장이 대만에 전격 방문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위원장은 2일 저녁 11시 43분 대만에 도착해 1박 2일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서열 3위 공직자인 하원의장이 대만에 방문한 것은 무려 25년 만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은 이 방문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할 당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겨냥해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 타 죽는다는 거친 발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유명 농객 후시진 환추스바오 전 편집장은 지난 7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인민해방군은 펠로시의 항공기와 미 전투기를 경고 사격과 차단 전술 기동을 포함해 강제로 쫓을 권리가 있고 만일 효과가 없다면 격추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비행기를 격추하겠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위협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신들의 위협이 먹히지 않자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하자 중국은 인민해방군에 고도의 경계 태세를 내리고 4일 정오부터 7일 낮 12시까지 대만섬 주위 6개 해공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맞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과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 등 전함 4척을 대만 동쪽 500km 해역까지 접근시켰습니다. 한나라의 전력과 비슷하다는 레이건호는 8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미사일, 함포 등 4,000개의 폭탄과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입증해준다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군사력을 키웠다는 중국이라고 할지라도 이 항공모함이 뜨면 함부로 나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위협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속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후 통첩. 이것은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는 경고를 뜻하는 러시아의 속담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1950-60년대 미국이 대만 해협을 전투기로 자꾸 순찰하자 중국이 무려 900번이나 최후 통첩을 날린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말만 최후 통첩이지 미국을 향해 총알 한 발조차 쏘지 못했습니다. 1995년부터 1996년대에도 중국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 150대 판매를 승인하고 호의적인 정책을 펴자 인민해방군 12만 명을 대만과 맞닿은 푸젠성에 배치한 데 이어 해상을 봉쇄하고 대만 인근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제7항모전대를 대만 인근으로 집결시켰는데 이는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해군 집단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때도 무력 시위만 했을 뿐 미국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의 속담이 된 중국의 최후 통첩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재밌는 장면들이 여럿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진먼섭 바로 코앞에 위치한 샤먼시에는 도로를 장악하고 줄지어선 중국의 기갑부대가 보였는데 이 중국 탱크는 해수욕장에도 등장했습니다. 대만과 인접한 중국 해양 도시인 푸젠성 샤먼의 한 해수욕장에 군용 장비를 실은 장갑차와 탱크, 해군 함정 등이 등장해 물놀이 피서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서객들이 촬영한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공개됐는데 수영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은 갑작스러운 탱크의 등장에 당황해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해수욕장의 탱크가 웬 말이냐며 너무 노골적인 보여주기식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려 한다는 정보가 나오자 중국은 이를 막으려 올해 취역한 1만 톤급 옌바람으로 실전 훈련을 벌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만과 가장 가까운 푸젠성 핑탄에서 실탄 사격 훈련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굉음과 함께 빗발치는 로켓포가 끊임없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은 마치 전쟁이 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해안도로에서 우연히 찍은 듯 연출한 영상이 SNS에 올라가자 한 네티즌은 너무 의도된 것 아니냐며 마치 폭죽놀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국내 커뮤니티에 중국의 이런 허세를 한국의 한 비행기가 농락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전투기를 띄워서 대만으로 오는 비행기를 상공에서 격추시킬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상황에서 한국의 진에어 비행기가 대만 상공 위로 노밖으로 직행해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진에어가 아니라 이기네어라는 명칭을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마이게 조선의 깡이다 웃긴 건 대한항공은 피해감 개웃겨 수능 아니면 끄덕앉는 우리나라 비행기들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한 중국이 과거 한국에게 했듯이 대만에 경제 보복을 가하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예상치 못한 반사 이익을 한국이 볼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펠로시 방문에 앞서 가장 먼저 대만에게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펠로시 도착을 앞두고 대만의 과자 수입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중국이 대만 과자 수입을 중단시키자 3일 오전 한국의 크라운 제과와 해태제과의 주가 폭등하는 사례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만 기업 3,200개 가운데 2,066개에 대해 수입 중단을 내렸는데 앞으로도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펠로시 대만 방문에 중국의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이 북미에 투자하는 50억 달러 약 6조 5,800억 원 발표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CATL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경쟁하며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CATL이 미국의 투자를 중단하게 되면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게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마치 미국과 전쟁을 할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대만의 치졸한 경제 보복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은 분명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이 함부로 중국이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상대방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주변국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국가들은
군사력을 강화시키려 빠르게 무기를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들은 재정 악화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성이 뛰어난 무기를 살 수 있느냐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소리는 2일 한국산 무기가 고가의 미국 장비 구매가 어려운 나라에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계가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공급 기본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한국산 무기가 가성비를 내세워 세계 방산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2000년대부터 방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온 한국이 미국 등 시장 선점 국가들과 직접 경쟁하는 대신 값비싼 미국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나라들에게 대안을 제공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무기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돌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정부가 무기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하나의 고려사항일 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본다며 구입하려는 무기 체계가 자국군의 기반 시설에 어떻게 탑재되는지, 향후 조달 가능성은 문제없는지, 또 사후 지원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한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라면서 한국이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 체계가 그만큼 발전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한국 무기 체계가 휴대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 경전투기 FA-50-48대를 구입하기로 한 폴란드에서 놀라운 보도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지난 1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안현호 사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FA-50 도입으로 폴란드가 유럽에서 한국 항공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KF-21 보라매에 대한 폴란드 한국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안현호 사장은 우리는 FA-50으로 시작하여 KF-21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개발 초기부터 KF-21 프로그램은 국제적 개발과 함께 국제적 프로젝트로 예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와 함께 KF-21 블록 2를 개발 중에 있는데 블록 2 및 불 3의 경우 이러한 구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KF-21 항공기의 블록 2와 3에 대해 폴란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큰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블록 1과 블록 2 및 3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블록 1은 4.5세대 항공기로 만들어졌지만 블록 2는 5세대 전투기, 블록 3은 6세대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KF-21이 5세대와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때는 인도네시아가 아닌 폴란드나 다른 국가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KF-21 블록 1에는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져 있어도 5세대, 6세대로 진화한 KF-21에는 다른 나라의 국기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판 스타워즈가 첫 발을 내디딜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안보 이슈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30년 대한민국에도 우주작전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인데요. 최근 합동참모본부는 우주전력과를 신설해 대령, 중령, 소령을 배치하고 조만간 각 군의 우주작전 임무를 정립한 우주전략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최종적으로 우주작전사령부를 만들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주감시체계, 위성체계, 대우주작전체계를 전력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듯 한국도 본격적으로 우주안보체계를 전략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사스타 장군이 직접 한국에 오겠다고 다급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 와서 직접 한국의 기술을 눈으로 본 미 사성 장군은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즉시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우주안보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실제 우리 군은 국방 우주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꾸준한 소통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 공군은 미 우주군을 만나 한국판 우주작전 사령부 창설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은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 참모총장의 초청으로 미 우주사령부를 방문해 우주 분야 군사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한국과 미국은 우주감시정보 공유, 한국 공군의 우주 관련 연합훈련 참가, 우주기술 지원 등 연합우주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과 미 우주군은 우주정책협의체에 관한 서명식을 통해 한미 양국이 우주안보 협력 파트너가 되었음을 공식화했는데요. 특히 서명권자를 기존의 준장급에서 참모총장으로 격상해 우주정책, 우주정보공유, 인적교류 등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서 우리 공군의 우주력 발전을 견인한 주춧돌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현대에 들어 GPS 등 우주 기반 위치 정보를 통한 군사작전이 중요해지면서 미국은 가장 먼저 우주사령부 창설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했는데요. 뉴스페이스 시대의 핵심인 우주사령부는 대기권 밖에서 오는 위협을 대처하는 조직으로 우주공간으로 분류되는 고도 100km 이상 상공의 안보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은 국가우주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이듬해 공군으로부터 우주군을 독립시키면서 우주군을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6번째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우주사령부는 미군이 우주에서 운행하는 인공위성을 관리하고 우주 영역에서의 전투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작전을 지휘합니다. 우주사령부의 정의가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되지는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은 우주군을 독립된 별개 부대로 편성함으로써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에 발맞춰 한국도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도 우주센터의 문을 열고 한국형 우주안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공군 참모총장 직속 부서인 공군본부 우주센터가 신설된 것인데요. 이곳은 우주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우주전력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곳입니다. 우주정책과 우주전력발전과 우주정보상황실 등 3개 부서로 짜인 우주센터는 공군의 우주전략 및 우주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위험에 대응하는 국가우주안보 임무를 수행 중인데요. 그리고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상태입니다. 우선 2025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1단계는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군 정찰 위성 및 초소형 위성 체계를 갖춰 우주정보 지원 작전 능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2050년에는 조기경보 위성체계, 위성 제밍 체계를 전력화해 전천후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만큼이나 촘촘한 우주안보 체계를 정립해 나가면서 우주작전 전력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우주전력 준비가 착착 진행되자 미 우주사령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인데요. 최근 미 우주사령부를 총괄하고 있는 제임스 디킨슨 우주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적극적인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일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은 제임스 디킨스 미 우주사령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우주 분야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두 지휘 간의 만남은 지난해 8월 미 콜로라도에서 열린 우주지휘관회의 이후 7개월 만인데요. 세계 각국이 우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주력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먼저 시그널을 보내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커 보이는데요. 실제 이번에 한미 양국은 우주정보 공유 수준 격상에 관해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한미 우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킨슨 사령관은 박 총장과 공군본부 우주센터와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우리 공군의 우주감시 체계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디킨슨 사령관은 한국의 높은 우주안보 인식은 물론 구체화된 우주정책 플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설명이 끝나자 박수를 치며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앞으로도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오히려 한국에게 배울 점도 많다며 추가 회담에 대한 논의를 벌써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미국이 감탄한 한국의 우주감시 체계는 상상 이상으로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최초의 우주 감시 전력인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만 살펴봐도 금방 수긍이 가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는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인공위성의 첩보 활동을 감시하고 우주물체를 탐지해 정보를 획득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전국 각지에 관측소를 세워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로 우주작전 수행의 근간이 되는 우주영역 인식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주감시 전력을 최초로 전력화함으로써 우주작전 수행의 초석을 마련했는데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한국과 미국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개발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함께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20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KPS 개발 지원과 KPS GPS 간 상호 운용성 강화에 미국이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KPS는 국산 항법 위성 7대를 쏘아 올려 독자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앞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어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KPS 개발 과정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우주 분야에서 한미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외 안팎에서는 KPS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오는 2035년까지 3조 7,200억 원을 투입하는 KPS 개발은 국내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새로운 우주 분야로 진출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은 우주경제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인프라를 갖추는 것으로 우리만의 나침반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인 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성항법은 교통, 통신, 금융 등 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ICT 인프라로 자율주행, 무인 로봇 등 4차 산업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KPS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우주 분야는 물론 미래 산업 선도 국가로서 영향력을 넓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 외에도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과도 국제 우주 협력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면서 한국형 KPS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군사 우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미 우주사령부와 우리 공군 간의 연락 장교를 파견하고 또 우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별 신설한 교육 과정에 미 군사 우주 분야 교육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 미 우주사령관을 만나기 며칠 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프랑스 국방 우주 분야 국장급 실무 협의를 진행해 우주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우주사령부를 방문해 우주 상황 인식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무 협의도 이어나갔는데요. 이처럼 한국은 국제 우주협력 다변화를 위한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안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 등 우주 선진국과 소통하며 협력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우주안보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개발은 물론 가장 높은 곳에서 한국을 지키게 될 우주사령부의 출범까지 뉴스페이스 시대 진입에 대비한 그간의 성과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분야의 선도자로서 활약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